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넷째 주고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쉬었나? 일주일 쉬었나? 일주일 쉬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쉬고 주말 동안에 쉬니까 그리고 약을 열심히 먹으니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다행히. 아무튼 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 3월의 연장선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상담 내용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회기 상담을 마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일단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무기한이라고 해봤자 올해 안에 10회기를 맞춰야 하니까 하기는 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제가 많이 우울하거나 불안이 막 올라올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소에 연락을 해서 상담 날짜를 잡고, 그 전까지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상담을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일단은 5회기를 마치고 조금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5회기 상담을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상담 가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저의 우울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불안이 뭐 해소가 되어가지고 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서 이렇게 고민거리가 없다, 그런 어떤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우울과 불안은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저는 이 우울과 불안이 어떤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 만성적으로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려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내가 왜 우울하지?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면 우울함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제들이 생기면 상담을 하겠지만, 당장에 내가 왜 우울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뭔가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책을 못 찾겠을 때 이제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상담 선생님이랑 무슨 말을 나눠야 되지? 하는 그런 저의 문제점조차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서 어찌됐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위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상담소에 갔었는데, 원래는 보통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저의 근황을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겨울에 되게 많이 우울했다고 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자살 생각도 하고. 겨울에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우울이 엄청 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친구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런 결별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랑은 이제 9월 달쯤에 헤어졌단 말이죠. 8월 말, 9월 달쯤에 헤어졌고, 겨울방학 때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나의 이런 우울이나 불안이 전 남자친구 때문에 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결별하고 힘들기는 했지만 제 우울이 전 남자친구 때문에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는, 겨울방학 때는 제가 되게 막 우울했단 말이에요. 그 개인 위생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혼자 막 집도 못 치우고 샤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 다운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되게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 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외부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취미도 사실은 뭐 러닝 동호회를 해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제가 실천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방학 때에도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잠식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우울감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상담 가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마음, 사실은 내가 왜 이 상담을 신청했느냐, 그거는 저는 자꾸 사고 회로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기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례로 제가 미용실을 가면 이제 미용실에서 미용사분들이 되게 추천해 주시잖아요. 이 제품이 되게 좋아요. 혹은 뭐 클리닉을 추천을 해 주신다든가, 제가 머리가 많이 상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미용실에 가도 그런 추천을 받으니까 제가 동료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너무 호구같이 행동을 하나 봐요. 항상 미용실 갈 때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막 추천을 하시고 이것저것 막 사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좀 꾸미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 미용사 분들이 추천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왜 꼭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저는 진짜 벙쪘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고 회로가 부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태도로 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보였을 때 그 에너지를 수용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저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보낼 때 제가 그 에너지를 거절하면, 그러니까 말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뭐 요구를 한다거나 뭔가 이상한 말을 했을 때, 이상한 지적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치면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 미용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 결국에는 집에 와 가지고 그런 '아 내가 호구같이 행동을 했나 보다.'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제품을 권유를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책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거절을 했으면 나를 자책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자아가 되게 흐릿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확실하면 그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자아가 흐릿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에게 끌려요. 그렇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자기 의심 없이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사기도 잘 당하고 사이비 종교 조심하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자존감도 낮은데 자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존감을 높이라는 말도 저에게는 너무 모호하게 들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어떤 행동을 해서 막 나의 자존감을 높인다거나 나를 사랑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 뜻을 밝히면서 그런 장벽들을 쌓아가는 경험들이 모여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혹은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에 순응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을 했을 때는 예외겠죠.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내 문제를 지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단단한 장벽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라는 물음에 가장 좀 현실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장벽이 세워진다는 그 말이 조금 공감이 됐었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진짜 많이 한다고 하셨냐면, 아, 나는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좀 탓하는, 그걸 외부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귀인은 내 탓을 하는 거고, 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내 탓이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내부 귀인이고, 이제 아,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귀인을 하는 것이 외부 귀인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외부에 좀 귀인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 그리고 또 제가 그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막 사이비 종교 같은 데에 쉽게 빠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좀 다행이라고 하셨던 게 뭐냐면, 제가 불안이 진짜 많잖아요. 완전 맥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게 막 푹 빠져가지고 막 목을 걷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에게 푹 빠진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선생님은 항상 상대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혹은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또 제가 불안이 많다 보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하시길래, 이거는 전에 상담한 내용하고 약간 이어지는 건데, 제가 자꾸 아이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이제 5년 차가 됐음에도 자꾸 모른다고 말을 하고 싶고, 다른 선생님들도 저를 좀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존하려는 욕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되게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것이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에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진짜 기초적인 질문을 했대요. 부끄러움 없이. 그래서 오죽하면 주변 친구들이 그런 거는 그냥 아는 척하고 물어보지 마라, 약간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도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질문했다고, 어른이어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배움의 끝이 없잖아요. 사람은,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면서도 말 안 하고 있는 게 전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어린아이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옛날 선생님들일수록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되게 자존심을 상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를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세요. 내가 이거를 모른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되게 엄청난 거부감이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수석 선생님한테 "그런 건 그냥 아는 척하고 있으면 된다. 왜 모르는 거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다른 사람들한테 티를 내느냐 이렇게 약간 대리 수치심을 느껴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그렇게 했던 건데 좀 그거를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 좀 아이같이 구나?'라는 생각에 그게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담사 선생님은 좀 멘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멘토 같은 분이 "나도 그래."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좀 저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어른이 없었던 것 같다. 왜냐면 제 주변에는 다 그런 교사스러운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게 있어도 손 들고 질문하는 분들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냥 뭐 제가 초등 선생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보건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건교사들도 연수할 때 손 들고 질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꼭 연수할 때마다 연수가 끝나면 손 들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뭔가 선생님이 마음을 붙일 만한 어른이 주변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이 자라면서 정말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아무래도 살다 보면 '와 진짜 훌륭한 어른이다.'라고 할 만한 어른보다 진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어른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어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솔직하고 뭔가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른들은 좀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재고 따지고 좀 그 뭐라 그러죠? 강약약강이라고 하나요? 그런 약육강식의 삶이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른하면 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모든 어른들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아이로 남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면서 그런 롤모델이 필요한데 꼭 반드시 어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친구 중에도 롤모델을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 수준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래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저 친구는 되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을 하네. 그런 식으로 좀 인성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적으로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좀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고민도 털어보고 하라고 하셔서 저도 뭔가 생각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5회기까지만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게 꼭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10회기를 마치면 되니까 올해 지내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크게 좀 염려되는 거를 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시간이 남아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상담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좀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보자 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게 조금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제가 좀 불안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의 불안은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딱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불안이 아니라 전부 다 예기 불안이래요. 예기 불안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지금 현재가 너무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자꾸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은 자꾸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을 한다. 그래서 저한테 그 뭐죠? 명상을 하면 좀 현실에 현실감을 늘릴 수 있으니까 명상 한번 이제 예전에 첫 시간에도 명상 추천해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명상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명상 진짜 어렵다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도 맞다고 명상이 그냥 평소처럼 지내다가 명상해야지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어플이 있대요. 마보라 그랬나? 마음 보기? 아무튼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은 자기 전에 그 어플을 켜고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이제 일과 중에 해보기도 하고 그 어플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라디오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현실감을, 현재를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자꾸 막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딱 뭐라고 하셨냐면, 차라리 선생님이 어떤 그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 혹은 동료 교사에게 진짜 호되게 지적을 당해서 뭔가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런 불안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지적을 정말 호되게 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당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벌벌 떨면서 워낙에 에너지를 소진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 빌런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에나. 차라리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지적을 호되게 당하면 이제 내가 잘못했을 때는 기가 죽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적을 들으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겪어봤으면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없을 텐데 아직은 좀 사회 초년생의 그런 마음,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외국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게시판 맞나? 유튜브 프로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남 탓을 방어 기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 남 탓이라는 게 수시로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항상 자기 탓을 하다가 방어 기제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제잖아요. 나를 보호해야 할 정도로 어떤 위급한 상황에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지 수시로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남 탓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기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남 탓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가 차라리 이 예민함을 밖으로 풀었으면 제 주변 사람들은 힘들지언정 그래도 저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해봤다. 내 기질이 예민한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로 그 화살표를 돌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남 탓을 이렇게 해서 좀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탓을 하는 사람, 내부기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울이 생기고 외부에만 귀인을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인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만 귀인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좀 적절하게 좀 남 탓을 하는 거,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좀 남 탓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불안. 전 불안이 높은 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욱하는 거. 제가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좀 문제가 돼가지고 상담도 받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 탓을 한다는 게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정적인 감정을 좀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좀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라는 분노라는 뭐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화를 내는 것은 화라는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분노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화를 내냐고 하시길래 제가 무슨 말을 좀 많이 듣냐면 화가 났을 때 말투가 꼭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화가 나면 말투가 좋게 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면 말투가 좀 사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리액션도 많고 잘 웃고 목소리도 밝고 명랑하고 한데 화가 나면 좀 딱딱해지는 것 같다, 말투가 사무적으로. 그러니까 웃음기를 싹 빼고 업무 얘기를 하듯이 꼭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느끼기에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 공격적이고 사무적으로 느껴져서 좀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나도 조금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화를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성숙한 방법이다. 화를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상대도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투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 거잖아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느꼈다는 건 선생님의 태도가 자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를 챈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된 거다. 선생님이 화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말투가 바뀌었다는 것을 남에게 이제 인식을 시켰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한번 그래도 돼요? 라고 물어봤죠. 왜냐면은 저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느끼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화를 좀 좋게 지금은 사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화를 어떻게 좋게 표현하겠어요. 화가 났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좀 화가 났다고 해서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이 좀 올바르게 화를 표현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대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존감에 대한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쳐내지 못하고 다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기 탓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제가 그런 식으로 내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 상대도 어찌됐든 제가 공격적으로 느껴진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좀 받아치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자기 행동을 수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상대가 느끼지 못하면은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상대가 느끼는 게 맞다. 그래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죄책감을 느꼈냐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많이 들으니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갭이 되게 크대요. 평소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잘 이야기를 하다가 좀 사무적인 말투를 카톡이나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그게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진다고 해 가지고 오죽하면 "이모티콘이라도 써 줘라."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이모티콘을 섞어서 쓰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저는 이제 거기서도 제 탓을 한 거죠. '내 말투가 좀 너무 공격적이었나 보다. 내 행동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올바르게 분노를 표현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어떻게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내 가치관에 따른 행동을 보였을 때 장벽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게시물을 달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여러모로 '아 남 탓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남 탓이라는 게 진짜 못나 보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계성 성격장애 이야기할 때 방어 기제가 남 탓이라는 것, 투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별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떤 훈육을 할 때 아이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랑 떠들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알겠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꼭 남 탓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먼저 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행동이 되게 미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유치하고 내 자신이 밉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너무 내 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남 탓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에서 좀 평소에 남 탓을 좀 하고 살면 그런 식으로 나를 보호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혈질이라는 게, 모든 다혈질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참다 참다 참다가 빵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참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는 것도 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나를 막 괴롭혀가면서 참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남 탓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불안하게 된 데에는 그게 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좀 믿을 만한 어른의 부재? 그러니까 좀 보고 배울 만한,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른이 없어서 자꾸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앞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간 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맨 앞에서 이제 하얀 눈밭에 발자국을 처음 내딛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제 여러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원처럼, 띠처럼 이렇게 머리가 꼬리를 무는 그런 식으로 꼭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우울과 불안을 앓게 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엮여서 이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결론은 제가 그렇게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어떤 아픔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다거나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께서도 어찌됐든 일단락을 한 거잖아요, 상담을.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뭔가를 더 막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그전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취미 활동을 좀 더 해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집순이다 보니까 뭔가 '퇴근하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꼭 굳이 그렇게 나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으면 굳이 애써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막 아픈데도 헬스장을 안 빠지고 나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힘들게 나를 바꾸지 말고 그냥 이 루틴대로 사는 게, 전 불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루틴대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대로 사는 게 선생님이 편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내가 또 굳이 많은 것을 바꿔가면서 좀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전에는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바꿔야 돼. 고쳐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다면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나 보다. 나 괜찮은가 보다. 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또 지내다 보면 다시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어제만 해도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되게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술을 좀 마셨거든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친한 선생님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 선생님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번 주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이제 대학교 후배들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도 안 먹었어요. 한 반 병 정도 먹었는데 그러면 또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자꾸 막 이불킥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불킥이고 안 좋게 말하면 뭔가 과거에 했던 내 바보 같은 행동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확장이 되면서 이게 자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사실은 그런 우울이나 불안이 깨끗하게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 일상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자살 사고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맞게 행동을 하는 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에서 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적어도 그건 없으니까 좀 우울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감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울은 이때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우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딴소리인데 제가 그 코즈믹 호러라고 하나요? 맞나? 되게 검색을 못하는구나. 핸드폰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 코즈믹 호러가 그거잖아요. 되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세계 종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 딱 발생을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걸 코즈믹 호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왜 나는 이런 거에 좀 뭔가 관심이 있을까? 자꾸 그런 거에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즈믹 호러의 약간 대표적인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행성이 지구를 박아가지고 그 돈룩업 같은 영화 아시죠? 그래서 지구가 멸망을 한다든가, 공포 영화 중에서도 되게 옛날 영화긴 한데 에일리언 아세요? 에일리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한 생명체거든요. 걔도 외계인인데 총으로도 못 죽이는 그런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싸우면 1대1이 아니라 다대1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약간 성도착증처럼 되게 요상한 흥미가 있네? 나는 왜 이런 거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자연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었어요. 저는 남들하고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 되게 크거든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왜 그런 걸 흥미로워하지? 진짜 이상하다, 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불안함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을 극대화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코즈미 코러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공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포가 제가 사는 이 현실과 되게 닮아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 불안은 미지의 불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기 불안인 거죠.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저는 계속 불안해하고 긴장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매개체로 만들어서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혹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불안 요소가 딱 내 눈에 보여. 근데 불안 요소가 사실은 내 눈에 보이면 그 귀신도 그렇대요. 귀신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의 공포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와 해피엔딩이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평생 모르지 않을까요? 항상 불안할 것 같아요. 딱 그런 다른 요소를 맞닥뜨리게 되면 다시 또 불안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할 것 같기는 한데 당장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저것 재밌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런 우울한 얘기보다는 또 재밌는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타로 그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타로 이야기도 해야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같이 플레이해야지 해가지고 이미 다운을 받았거든요, 스팀에서. 그래서 그 방송 장비, 게임하는, 플레이하는 장비도 다 세팅을 해놓고 했었는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계속 못했어요. 어찌됐든 이제 상담도 끝났고 상담을 할 시간에 이제 뭔가 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유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귀차니즘이 몰려와가지고 사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숙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매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업로드를 좀 나름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 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같은 느낌으로 제 어려움이나 아픔 같은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꼭 반드시 행복하세요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상담 첫 시간보다는 많이 괜찮아진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거니까 이렇게 상담에 대한 후기는 마무리를 짓지만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막 더 힘들어해야 저에게서 좀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많을 텐데 그래도 어려움이 그 전보다는 좀 덜한가 봐요.
말씀드릴 솔루션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솔루션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려움이 조금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내용이나 같이 나눌 이야기 있으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즐거운 이야기, 좀 경사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또 자유롭게 말씀드리고 근황도 올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